자,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 2번 혹은 3번의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판서를 해서 이제 미니 구조화 진행하면서 각 문제마다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그 1, 2, 3권에 해당하는 각각 구조화 지도에 있는 순서대로 문제가 좀 구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공부 과정이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실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실제 시험과는 다르게 그렇게 구성이 된다. 요거는 이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구조화 첫 번째 이제 심리학개론에서 이제 1번 문제 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이 구조화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페이지 확인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서 문제 해설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형의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원형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심리학개론 서적을 보면은 그냥 대표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학년도에 감각과 지각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선택적 주의나 칵테일 파티 효과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심리학개론이나 아동심리학, 이상심리학 같은 거는 각각의 파트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와 언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원형 이론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전략에 해당하는 계산법과 발견법이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발견법의 아모스 트버스키의 발견법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형을 보시면은요. 자, 원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엘레너 로시가 제시한 걸로 이것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한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본보기,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형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본보기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 원형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메딘과 샤퍼의 본보기 이론이다. 본보기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의 그 전형적인 본보기를 가지고 범주를 이것을 거기에 넣을까 말 것인가 해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구체적인 뭐를 본다는 거예요? 사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가 어떤 범주에 넣을까는 구체적인 뭐 치와와, 그 다음에 세퍼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추, 이런 각각의 강아지의 사례랑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제 본보기 이론에 해당하고, 가장 전형적인,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뭐 강아지 중에서 대표성인 게 뭐 리트리버라다, 뭐 이런다면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이 원형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죠. 우리가 1부터 10을 더해야 된다면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다 더해서 절대로 뭐 할 확률이 없어요? 틀릴 확률이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종의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혹은 단계적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이것은 뭐가 없다? 시행착오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거랑 반대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논리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간단한 어떤 사고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는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행착오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발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내가 이제 하나하나 대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서구 병력으로 이제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아모스 트버스키가 그 원형에 가장 근접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는 어림법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표성 발견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보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먼저 떠올려서 그 정보의 가용성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그 간단하게 해결 전략으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가용성 발견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 안에서 푸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A라는 학생은 단발머리에 교재와 참고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안경을 쓰고 있고, B라는 학생은 염색한 퍼머머리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서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A라고 했죠. 자, 그러면 A라고 한 것은 여기 밑에 보면 공부하는 아이들은 외모를 꾸미지 않고 교재와 가방을 들고 있으며 안경을 쓸 것이라는 뭐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겁니까? 전형성. 그래서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아이의 본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은 무슨 발견법이라고 봐야 되죠? 대표성 발견법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대표성 발견법에서 확인하는 비교 기준은 원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아이들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대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앨런 로시는 이것을 원형이라고 했어요. 원형 이론이라고 했어요. 라고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당연히 발견법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라고 수연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김 교사가 맞아요. 발견법이라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예시 중에 하나가 대표성 발견법으로 물체를 원형에 따라서 비교 판단하는 것이죠. 라는 문제니까 이제 대표성 발견법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6페이지 사회심리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심리학에서 우리가 이제 귀인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요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까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집단 극화 현상이 나오죠. 우리가 집단 사고와 집단 극화 중에서 집단 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연구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지만, 집단 극화는 연구가 많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집단 극화도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귀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뭐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뭐를 확인하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상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귀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기본적 귀인 이론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귀인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 귀인은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상황 역량은 과소평가를 하고 성향 역량은 과대평가를 하더라. 그런데 이것을 상황 역량을 과소평가를 하고 성향 역량을 과대평가를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 타인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는 무엇을 더 고려해서 귀인하더라? 상황을 더 고려해서 귀인을 하더라라는 것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귀인을 할 때 상황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성향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귀인 오류에 해당하는 편파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 더 우리가 보자면은, 성공에 해당하는 것은 나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부 기인을 하고, 실패에 의한 것은 상황이나 타인에 의한 것이다라는 외부 기인을 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기여 편파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등을 하면 내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담배를 피면 다른 사람들도 다 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기여 편파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의 영향에 대한 것 중에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영향의 대표적인 현상이 집단 극화, 집단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 집단 극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고 나면 뭐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생각의 경향성에 해당하는 것이 어떻게 하더라? 주도적인 경향성이 증가하더라에 해당하는 것이 이것의 대표적인 현상을 말을 하죠. 그래서 토론 상황은 두 가지 다 연구가 됐습니다. 나랑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도 주도적 경향성은 증가하고, 나랑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도 나의 주도적인 경향성은 증가하더라. 이러한 것이 우리가 뭐다? 집단 극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집단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뭐예요? 무엇이 더 크다? 융화 욕구가 뭐보다 크다? 현실적인 평가보다 더 커서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억제를 시키는 것. 그래서 그들을 검열시켜서 억제를 시키는 것. 이것이 집단사고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집단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2번을 같이 보시면은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누어져서 불평등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이 심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이게 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주도적인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 이후에 여학생들은 더욱더 이제 남학생들을 많이 다투면서 성차별적인 점들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 사이에서의 이러한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경향성이 토론 이후에도 그 경향성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단 극화에 대한 내용일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그 청소 담당에 관한 토의와 토론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형규가 자주 지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타인에 해당하는 형규에 대한 행동을 평가를 할 때는 지각하는 것의 행동의 원인이 성격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아이들이 대체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인의 행동을 귀인할 때 성향 역량은 과대평가하고 상황 역량은 과소평가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 형규는 초등학교 동생을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적 요인으로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행동인 형규의 행동을 평가를 할 때는 상황 역량을 과소평가하더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규 본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을 이제 귀인을 할 때 상황 역량을 오히려 더 고려하죠.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동생을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 귀인 오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보편적인 사회 심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찰자가 다른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상황 요인은 과소평가한다. 그리고 성향 요인을 과대평가하는데 자신의 행동보다는 타인 행동을 설명할 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라는 부분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그 핵심 구조화 지도의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심리학에 해당하는 거죠. 2018학년도에 대인관계 원형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어리의 이제 대인관계 원형 모델이 문제로 나왔거든요. 당연히 심화돼서 나올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셔야 되죠. 그러면 대인관계 원형 모델이 발전이 되었을 때, 리어리의 이론에서 발전이 더 돼서 최신까지 나와 있었을 때 어떤 이론들이 더 결합해서 대인관계 원형 이론들이 발전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이론가들이 박한,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프로스와 트라푸넬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론가는 이제 리얼이 박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론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18학년도 이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상세히 좀 알아두셔라. 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알아두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원형 모델을 설명할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설리반의 이론이고, 설리반의 이론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 원형 모델을 만드는데 리어리의 이론과 그 다음에 바칸의 이론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칸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특성은 자신을 독립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유능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성에 해당하는 뭐에 해당하죠? 주체성, 그리고 친밀과 협동을 중요하게 여겨서 유대를 추구하는 경향성에 해당하는 걸 뭐라 그러죠? 연대성의 경향,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빅2 이론이라고 하죠. 이 빅2 이론과 이제 2018학년도에 기출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은 원형에서 어떤 두 축이 있죠? 지배성과 순종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무슨 축이 있죠? 친애성과 적대성, 이러한 두 축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대인관계 특성을 볼 수가 있다는 게 리어리의 이론이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지죠. 권력의 축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되죠. 지배성과 순종성의 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축이죠? 사랑의 축은 친애성과 적대성의 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두 축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제 조금 본자면은 이제 성격의 자기제시 이론이 있다라는 거죠. 성격의 자기제시 이론은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적과 사적 자기제시가 있다. 공적 자기제시는 누구에게 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공적 청중이죠. 공적 청중은 한마디로 뭡니까? 타인이에요. 타인에게 나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사적 자기 제시는 뭡니까? 사적 청중에 해당하는 거죠. 사적 청중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거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박한의 무엇과 무엇이죠? 주체성과 그 다음에 연대성 측면으로 나는 주체성 측면으로 보여줄 것인가,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연대성 측면에서 친밀하고 협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가,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관련된 이론을 같이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축으로 가게 된다면 사분면이 어떻게 됩니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나누어지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지배성이고 순종성이고 친애성이고 적대성이라고 한다면 1사분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쟁적이고 가학적이고 공격적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배적이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배적이거나 이기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되게 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4, 4분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친구들이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욕을 하고 이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힘이 세다고 과시를 하고 친구들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네요. 라고 했을 때 자신이 힘이 세다고 과시를 하고 친구들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네요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죠? 지배성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니 자신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 상관없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적대성이죠. 그러니까 수호는 1, 4분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박한의 대인관계 빅2 이론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 수호에 항상 자신이 힘이 세다고 과시를 하고 친구들을 이기려고 하는 경향성은 뭐에 해당하죠? 주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조금 있다가, 요거는 상담 이론과 실제 파트에 해당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답안지 정답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기입형은 한꺼번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 전문상담 A형 해답지를 먼저 이제 보시면은요. 1번 정답의 기억은 원형이고 니은은 대표성 발견법입니다.
그다음에 2번의 정답은 집단 극화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다음에 3번의 정답은 1사분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체성입니다. 자, 그리고 5번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5번은 이제 머레이의 이론이랑 TAT 이론을 같이 한 거니까 구조화지도 1권이랑 2권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머레이의 이론은 앞으로 가셔야 되죠? 뒤에 갔다가. 그래서 14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머레이의 이론이 주제 형성 과정이 2013학년도, 2018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컴플렉스는 출제되지 않은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둘 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제 형성 과정은 이제 우리가 TAT랑 같이 좀 봐도 이제 그 무방한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제 형성 과정에서 이제 무엇과 무엇이죠? 압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압력? 알파 압력, 베타 압력으로 나누어지죠. 알파 압력은 어떻게 지각하는?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압력이고, 이제 베타 압력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압력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욕구입니다. 그죠? 욕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로 나누어지죠. 1차적 욕구는 무슨 욕구입니까? 생리적 욕구고 2차적 욕구는 심리적 욕구죠.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 동기. 그래서 동기화를 시킨다.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을 형성하게 된다?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구별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TAT 같이 요것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구조화 2권으로 가셔야 되죠. 자, 구조화 2권의 53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이제 좀 아시겠지만 문제는 계속 겹쳐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셨던 것도 또 보시게 될 거고 모의고사 기간에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자, 우선은 TAT를 보시면은요, 실시 방법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시 방법의 기본 방법으로는 총 몇 회를 실시합니까? 2회를 실시하죠. 그리고 1회에는 몇 장 카드를 제시합니까? 10장 카드. 그 다음에 2회에는 몇 장 카드죠? 10장 카드죠. 간편검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몇 매에서 몇 매까지입니까? 9회에서 12매까지 실시가 가능하다. 그러면 1회 지시문이랑 2회 지시문이랑 당연히 다르겠죠? 자, 그러면 1회 지시문의 가장 핵심적인 거, 요거는 그냥 다 핵심적인 거 봐야 되죠. TAT의 지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과거에 해당하는 거,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 있기까지, 그죠?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 그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래에 해당하는 뭐가 들어가 있죠?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1회 지시문 다음에 2회 지시문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더 추가가 됩니까? 보다 더 자유롭게 상상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실시할 때 중요한 게 있죠. 몇 번 카드죠? 백지 카드가? 16번 카드에 해당하는 백지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지 카드를 실시할 때는 당신이 이 백지를 보고 어떤 그림을 상상해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했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잘 떠올리지가 않을 거예요. 잘 안 떠오르면 뭐라고 합니까? 뭐를 하라 그래요? 눈을 감고 상상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상상해서 이야기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별한 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질문 가능하죠? 중간 질문에 이제 예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기억해 둘만 하죠. 하나는 그 TAT의 카드에서 어떤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당신이 보이는 대로 정보를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가 지나치게 짧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촉진하는 질문.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가를 묻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TAT는 2019학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투사검사는 그냥 전체적으로 실시 절차나 특징을 다 상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친구는 불안이 높고 걱정을 많이 해요. 특정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종합심리평가를 검사를 했는데 TAT 결과 성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라는 주제, 요걸 주제라고 지정을 해드렸어요. 그럼 얘는 시험 상황에서 성과에 대한 불안과 주제, 이러한 주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우선은 나에서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 현재, 그리고 그 일에 뭐에 해당하죠? 기억은?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기억에 결과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금 소년이 앞에 있는 바이올린 밑에 있는 게 뭔가요? 천인가요? 종인가요? 라고 제인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안 되고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소녀는 지금 바이올린에 관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는 어떤 극적 이야기를 만들 때 언제에 해당합니까? 현재에 해당하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바이올린 연주에 대해 공부를 해왔어요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과거에 해당하죠. 내 시험을 무척 잘 봐서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욕구 중에서 무슨 욕구에 해당하죠? 그쵸. 심리적 욕구이니까 이것이 바로 2차적 욕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험을 무척 어렵게 지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못 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압력에 됐었을 때 무슨 압력입니까? 시험은 객관적으로 지각되는 압력, 알파 압력이고 그 시험에 대해서 더 어렵게 지각해서 못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각입니까? 베타 압력, 주관적 지각에 해당하죠. 그래서 소녀는 다른 친구들보다 시험을 못 볼까봐 걱정을 해요. 예, 다시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특정 주제, 시험에 대한 성과 불안이 여기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 시험을 망치고 부모님을 실망시켜요.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결과,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키워드 확인하는 거. 그래서 3페이지, 해설 자료 3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키워드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선생님들 스스로 집어넣으세요. 자, 기억의 내용은 그래서 지시문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뭡니까? 결과이며 사례는 시험을 망치고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것이다. 니은을 바르게 고치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다. 2차적 욕구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심리적 욕구이며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다. 이다. 베타 압력은 뭡니까? 주관적 직으로 지각하는 환경적인 뭐에 해당합니까? 압력이라고 쓰시면 되죠. 요건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어쨌든 압력인 거죠. 압력이며 사례는 시험이 어렵게 지각되고 있어서 시험을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답안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히긴스 자기 브릿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구조화지도 1권에서 뒷부분에 있죠. 페이지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앞부분인가? 29페이지 맞나요? 예, 구조화지도 성격이니까 앞부분이죠. 자, 그래서 29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네,
히긴스 자기 브릿지 이론 구조화지도 29페이지에 2012학년도 기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객관식 문제로 굉장히 상세히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히긴스의 자기 브릿지 이론이 문제로 내기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시아 이론이 2006학년도에 났다가 2016학년도에 갑자기 등장을 하듯이, 그리고 이중구속 이론이 2006학년도에 나왔다가 갑자기 2015학년도인가 요때 등장하듯이 이런 식으로 나올 여지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적인 이론이라도 그렇게 나오기에 출제하기에 좋은 구조다인 문제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기 안내라는 것은 뭐냐? 이걸 뭐라고 정해요? 개인이 도달할 기준. 이 기준은 뭘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어린 시절에 연합된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죠. 어린 시절에 연합된 경험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뭐를 해라, 의무를 강요당했는데 그것을 잘 못했어요. 잘 못했을 때는 무슨 결과? 부적 결과. 그래서 부적 결과에 의해서 처벌이나 혼나요. 그럼 무슨 감정을 경험하죠? 부적 감정을 경험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도달할 기준이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수행을 굉장히 잘했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은 무슨 결과입니까? 정적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당연히 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때 경험했던 부적 결과에 대한 것이, 정적 결과에 대한 것이 어린 시절에 연합된 경험인데,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도달할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을 그렇게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뭐를 하더라? 안내하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 평가를 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에 대한 관점으로 나에 대한 나의 관점, 나에 대한 타인 관점이 있고, 자기에 대한 영역 세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적 자기, 그 다음에 이상적 자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당위적 자기다. 자, 그러면 실제적 자기는 자신과 타인이 지각했을 때 뭐가 가지고 있다는 속성?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속성. 요거가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이상적 자기는 뭐에 해당해요? 자신과 타인이 지각했을 때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속성에 해당하죠. 그죠? 이상적 자기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당위적 자기는 뭐예요? 자신과 타인이 지각했을 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우리는 당위적인 언어를 쓸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를 쓰잖아요. 이것에 해당하는 속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상적 자기에 해당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뭐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정적 결과랑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당위적 자기는 어린 시절에 뭐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죠? 부적 결과랑 상관이 있어서 그것과 연합된 경험을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동기 유발은 실제 자기와 무엇이 불일치하면 이상적 자기. 요 키워드는 같이 들어가죠? 실제, 이상적, 그 다음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불일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자기 불일치 이론이잖아요. 일치와 불일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와 이상적 자기가 불일치하면 뭐가 유발이 된다? 우울이 유발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와 그 다음에 뭐가 당위적인 자기가 불일치하면 뭐가 유발이 된다? 그죠? 이것이 불안이 유발이 된다. 근데 이 불안이 유발이 될 때는 당위적 자기가 무슨 관점에서? 타인 관점에서.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의 불일치할 때는 뭐가 유발이 된다? 죄책감이 유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서 문제의 발생이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안내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신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태권도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제 그 코치 선생님과 부모님은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회에서 메달권의 성적을 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코치 선생님과 부모님은 무슨 관점입니까? 타인 관점에서 메달을 따서 성적을 내야만 한다. 이것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당위적 자기죠. 그래서 타인 관점의 당위적 자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 관점이죠? 나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했을 때 어떤 자기에 해당하죠? 실제적 자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나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는 실제적 자기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위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가 불일치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면은 출전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뭐가 발생을 한다? 불안이 발생한다.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첫 번째 답안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불일치 이론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써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민지가 어렸을 때부터 민지에게 직접 태권도 훈련을 아버지가 시켰는데 아버지는 민지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좋지 않는 결과를 낼 때마다 벌을 받았다고 말을 하였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심사대회를 나가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민지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를 내지 못했던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적 결과. 그로 인해서 이제 벌을 받았던 것까지가 부적 결과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벌을 받은 부적 결과로 인해서 이때 이 부적 결과로 인해서 부적 감정이 유발이 되게 되죠. 불안이라는. 그래서 이러한 부적 결과와 이제 어떤 경험이 이제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자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당위적 자기에 해당하는 것이 형성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까 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보시면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불일치 이론에 따르자면 개인은 개인마다 도달해야 될 기준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안내다.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정서적 결과가 뒤따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 죄책감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기준과 관련된 정서적 결과가 연합된 학습 경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민지는 지금 과도하게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당위적 자기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고 그 기준을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민지가 겪는 정서적인 경험은 불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시절의 부적 결과 때문에 이해한 것이다 라고 부적 결과라는 단어가 있어야지 맞게 쓰게 되고요. 부적 결과에 의한 부적 감정이라고 하셔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설지 답안 요것도 이제 같이 볼게요. 해설지 답안 4페이지를 가셔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시면 민지의 불안의 원인은 타인 관점, 여기서 타인 관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타인 관점에 무슨 자기입니까? 당위적 자기와 실제적 자기의 불일치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에서 민지는 코치 선생님과 부모님인 타인은 민지가 메달을 딸 수 있고 좋은 성적을 내어야만 한다는 당위적인 의무 혹은 의무를 요구하지만 민지는 중학생 때부터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인데 요거 틀렸죠? 네, 없을 것이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있을 것이라고 맞네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사례 그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 자기가 그렇다. 그래서 부관의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때 연합 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부적 결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적 결과, 부적 감정 중에서 뭘 써야 될지 헷갈리시면은 부적 결과에 의한 부적 감정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답안을 쓰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들은 다 중요하니까 다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켈리의 이론이죠. 그래서 1권 구조와 앞으로 가보시면 25페이지에 해당합니다. 그 켈리의 구성 개념 이론은 이론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세하게 문제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개론서들을 봐도 설명이 대체로 어떤 차원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냐면 과학자로서의 인간, 구성개념적 대안주의, 구성개념의 명칭,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랩 테스트, 여기까지 설명하는 개론서들이 대부분이지 편의의 범위, 편의의 초점까지 가게 되면 좀 깊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성격심리학 서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증상이나 원인까지.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로서의 인간, 구성개념, 구성개념적 대안주의가 2013학년도까지 나오고 안 나왔다. 그럼 이 기본 개념은 그냥 아셔야 되는 거죠. 문제로 또 나올 수가 있을 때 이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을 만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랩 테스트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 특시에 나왔죠.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고, 랩 테스트는 워낙 그 실시 절차가 다양해서 3단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단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단계로 나누어질 때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면 이제 역할 명칭 목록과 역할 정의를 한다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로 갔을 때는 이제 2명의 유사점, 1명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2단계로 간다. 3단계로 가게 되면은 중요 인물의 역할 목록 명칭에 따라 역할 정의를 하고 2명과 1명을 묶는다. 그리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쓴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록 검사들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요즘은 임상적으로 치료에 관한 관점들이 많아서 치료적인 목표나 이제 치료적인 해결 이런 것들도 많이 묻는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구성 개념의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죠. 당연한 얘기지만 구성 개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건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 뭐에 해당하죠? 인지구조. 그죠? 요거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인지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성 개념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이분법적, 양극적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구성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성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정의와 확장보다 훨씬 중요한 게 편의의 범위와 편의의 초점이다. 그래서 얘네 둘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편의의 범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어떤 구성 개념의 투가성이 허용되는 범위에 그거까지 포함해 주세요. 사건. 그래서 사건까지 포함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구성 개념에 허용되는, 투가성이 허용되는 범위의 사건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구성 개념이 어느 만큼의 사건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편의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편의의 초점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어떤 특정 구성 개념이 잘 예측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 구성 개념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두 개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당연히 편의의 범위는 무엇과 긴밀한 상관이 있다? 투가성이죠. 그래서 이 투가성이 새로운 사건을 얼마나 포함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교화와 확장적인 측면에서 정교화 확장적인 측면에서 정의는 기존의 사건에 뭐를 적용하는 겁니까? 기존 구성 개념을 적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개념에서 이러한 확장은 무슨 사건에? 새로운 사건을 기존 구성 개념에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건을 기존 구성 개념에 적용하는 정의는 보다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사건을 기존 구성 개념에 적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보다 이것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랩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죠. 랩 테스트의 목적은 당연히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개인의 구성 개념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켈리로는 성격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절차는 첫 번째로 뭡니까? 우선은 자기 인생에 무엇에 따라서 역할, 목록, 명칭에 따라서 무엇을 선정한다?
중요 인물을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목록 명칭에 따라서 중요 인물을 선정한다. 역할 목록에 따라서 역할을 정의한다. 역할을 정의한다는 거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제 내 부모님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서 두 명과 한 명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구를 쓴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것은 두 명, 대조군에 해당하는 것은 한 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성 개념이 편향이 되면 이 검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검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라던가 이러면은 좋은 어떤 도구가 될 수가 없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증상이 왜 생기는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가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만약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내가 기존의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이 나에게 그 구성 개념으로 적용해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슨 구성 개념을 사용한다? 예측 효율이 떨어지는 구성 개념을 사용해서 사건을 해석할 때, 요럴 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던가, 내가 갑자기 심각한 집단 폭력을 당한다던가, 이건 내 인생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없다? 구성 개념이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이 증상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 예측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성 개념의 경우에는 뭘 하면 돼요? 내가 구성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존하는 구성 개념을 재조직하면 된다. 재조직하는 방법은 위계를 재별할 수도 있고 나를 뭐를 확장을 할 수가 있다? 편의 범위로 확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사건 해석할 수 있는 구성 개념이 없다면 이거는 뭐를 만든다? 새로운 구성 개념을 만든다. 이게 해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성 개념을 편의 범위로 확장하든지 새로운 구성 개념을 만드는 대표적인 치료법이 뭐라고 합니까? 고정 역할 치료다. 내가 원하는 모습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역할대로 행동해 봄으로써 구성 개념을 새롭게 만들거나 편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을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연하는 자신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하는 성실과 불성실에 관한 자기 나름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런데 나를 그 성실한 사람 쪽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학습 수행을 잘하고 학습 상황에서 학습 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적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내가 이제 그 학습 상황 안에서 불성실하진 않을까라는 기존의 구성 개념으로는 나의 상황들을 갖다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는 스트레스 경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구성 개념으로 고등학생이 된 이후의 학습 상황을 해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지금 증상이 나타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기존의 구성 개념으로는 예측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구성 개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성 개념이 필요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는 없고 자기가 성실과 불성실이라는 학습 상황에서 수행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성 개념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구성 개념이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심리평가를 실시했어요. 랩 테스트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이제 그 나를 제시했죠. 그래서 밑에 나를 보시면 좋아했던 선생님, 싫어했던 선생님, 아내 혹은 여자친구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하는 거죠. 요게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역할 명칭 목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명칭 목록을 제시하고 여기에서 이 내용들, 나에 대한 내용들의 평가지를 연하에게 제시를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왼편에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역할 명칭 목록에 따라서 역할 정의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연하에게 중요하다고 가정되는 20-30명의 사람들의 역할 명칭 목록을 제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뭐가 됩니까? 한 번에 3명의 특정 인물을 뽑아서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둘은 같고 하나는 다르게 쓰도록 한다. 그래서 둘은 유사하고 하나는 대조되게 해서 쓴다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죠? 차이가 나게 해서 쓴다라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둘은 같고 하나는 다르게 쓰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둘과 하나가 빠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연하의 대인관계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주제를 탐색한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본교재에 이미 있는 내용인데 랩테스트는 2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탐색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는 주제, 안정성에 관한 주제, 이 2가지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검사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연하는 안정성 측면에서 자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입 내용을 봤을 때 연하야, 네가 성실과 불성실의 구성 개념을 적용해서 너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저는 중학생 때까지도 학교에서 과제가 주어지면 집으로 가서 바로 과제를 끝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미루다가,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과제가 주어지면 집에서 쉬면서 미루다가 새벽 늦게 과제를 끝내요. 이렇게 행동하는 제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김 교사가 성실과 불성실에 대한 연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 개념, 기존의 개념대로 적용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집에 가면 바로 과제를 모두 끝내야 된다에 대한 성실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구성 개념에 대해서 밤 늦게까지 과제를 끝내려고 하는 행동도 성실함의 범주에 포함을 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실과 불성실한 기존 개념을 뭐를 확정하는 겁니까? 편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것이 치료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예측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성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증상이 생겨났으므로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이 기존의 구성 개념을 재조직하는 것인데, 재조직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편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데 연하는 그거는 절대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얘는 편의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봐야 돼요? 투과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과성이 없게 되면은 뭐가 떨어지게 되니까 적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자료 5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7번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역할 명칭 목록이 들어가면 되고요. 당연히 역할 명칭 목록이 제시가 돼서 역할 정의를 한다를 해도 이제 맞게 채점이 됩니다. 제시문에서 나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역할 명칭 목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명칭 목록이라는 거가 들어가야 돼요. 나라고 지정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둘은 같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가를, 연하의 불안의 원인은 학습 이제 다른가를, 그래서 2번째 정답이죠. 그리고 연하의 불안의 원인은 학습 수행이 있어서 이제 그 예측 효율성이 떨어지는 뭐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구성 개념으로 사건을 해석하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를 확장시켜야 돼요? 편의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하고 쉴게요. 상담 이론과 실제 파트로 넘어가서요. (37페이지입니다)
2021학년도에 종결 단계 과업이랑 추수 상담 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상담의 단계, 초기, 중기, 종결 단계에 대한 문제는 2012학년도나 13학년도에 출제가 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마치 집단 상담처럼 각 단계 과업 문제가 이제 이러한 상담 이론과 실제에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결 단계의 과업 문제가 집단 상담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어디가 많이 나옵니까? 초기 단계 과업 문제가 집단 상담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초기 단계 과업에 대한 5가지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기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009학년도에 이 과업 5가지를 제시문 전체로 이렇게 찾아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두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행동 제한에 관해서도 이제 한계 설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해서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2학년도에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고, 이것은 집단 상담에서도 조금 문제로 나왔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자발적 내담자에 관해서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시는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초기 단계에서의 과업이 있죠. 과업은 첫 번째로 내담자에게 진솔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촉진적 상담관계를 형성한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담자의 뭐를 확인한다? 상담에 대한 동기를 확인한다. 변화와 상담에 대한 동기를 확인한다. 이때 우리가 내담자가 만약에 비자발적 내담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로 나왔던 거죠. 내담자의 무엇을 묻는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만약 징계 조치로 온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징계나 처벌에 대한 조치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 이것이 기출문제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담자들 또 다룰 때는 비밀 보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구조화를 상세하게 해주고, 상담에서 본인이 노출에 대한 범위나 노출에 대한 어떤 정도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비자발적 내담자의 개입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2020학년도에 또 나왔던 무슨 문제입니까? 구조화. 구조화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조화는 이거 자체로 이것이 구조화다라고 묻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의 종류를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담의 획수, 상담의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상담 여건에 대한 구조화 혹은 상담에 대한 구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담 여건에 대한 구조화, 그 다음에 상담자는 뭐를 해야 되고 내담자는 뭐를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이제 비밀을 지킬 거야. 그렇지만 예외 사항은 이런 거야. 라고 해당하는 비밀 보장에 대한 구조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집단 상담, 개인 상담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행동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담에서의 한계에 대한 구조화. 이런 것이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시는가에 대한 요 내용들을 아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쉬운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성아, 이렇게 상담해 온 것을 보니 반갑다,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항적인 태도. 얘는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징계 조치로 왔으니까 무슨 내담자라고 봐야 돼요? 비자발적인 내담자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담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제 말을 하면서 네가 여기에 온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공감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촉진적인 상담관계 형성에 대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상담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6회기에서 10회기 진행이 된 거야. 이거는 무슨 구조합니까?
상담 여건에 대한 구조화. 너는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하면 되고 나는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야. 이것은 무슨 구조화죠?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에 해당하는 겁니까? 비밀 보장에 대한 구조화죠. 그죠? 그래서 비밀 보장에 대한 구조화까지 하고 상담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정도는 네가 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노출에 대한 정도성을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이 이러한 것이라고 알려줬는데 내용을 잘 이해했니? 상담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니? 요 질문이 포함이 되면 구조화 다음에 이 질문이 포함이 되면 이건 무슨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사전동의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2015학년도에 그렇게 기출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상담 시간에 맞춰와야 돼. 진행이 되면 시간을 잘 지켜야 돼.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담에서 지켜야 될 규칙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밑으로 가면 저 그냥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상담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담실 의자를 발로 찾아 상담실 안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행동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에 대한 설명이요? 한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 설정이 당연히 규칙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뭐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큰 범위에서는 규칙 안에 포함돼요. 한계 설정이.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한계에 관한 구조와 그리고 이러한 한계 설정을 한다라는 부분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기출문제로 그렇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6페이지 이제 해설 자료로 다시 이제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요. 자, 기억에서는 뭐를 형성한다? 촉진적 상담관계를 형성한다. 그 뒷부분에 있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죠? 라포를 형성한다가 들어갈 수 있죠. 디귿에는 뭐를 설정한다예요? 한계를 설정하여 문제 행동을 제한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니은은 뭐에 해당해요? 상담에 대한 상담 관계에 대한 구조화죠. 상담 관계의 구조화이고요. 김교사가 개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여기서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비자발적인 내담자에게 꼭 해야 되는 거 여기서는 구조화도 했고 자기에 대한 노출을 어느 만큼 어느 정도 해야 될지도 알려줬고 라포 형성을 위한 노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 제한 한계 설정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 않은 거가 여기에서의 느낌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서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에서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이후 문제 해설할게요.